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폭등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CES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코스모스라는 새로 플랫폼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월에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플레 우려감 다시금 커지게 됐고 졸지 보고서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가까이 치솟으면서 뉴욕 증시 마찬가지로 이 영향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되게 되면서 M7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6.2%, 테슬라가 4%가량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페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가 동결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플레 우려감이 부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플레 우려감 커지게 된다면은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 부분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악재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간밤에 있었던 종목들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살펴보시면은 일단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에는 1%, 0.7%, 애플도 1%대 떨어졌는데 좀 눈에 띄게 하락세가 깊게 보이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 이 코스모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는지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가량 떨어졌는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2위인 이 테슬라와의 격차를 훨씬 더 많이 벌리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89% 하락하면서 19,490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1% 넘게 1.11% 하락하면서 5,909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도 0.42% 하락하면서 42,52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경제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경기 지표 개선이 오전 뉴욕 증시의 상승분 반납으로 이어졌는데요. IS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월치와 전문가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며 54.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연준이 상반기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국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페드워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93.1%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와 10일 미 노동부가 공개할 지난해 12월 고용 보고서로 쏠립니다. 실업률도 전월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 중인데요. 고용지표 확인해 보면서 악재일지 호재일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62% 상승해서 4.6%, 거의 4.7%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국채금리를 부추기는 효과를 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1.84% 하락하면서 5,212포인트 만들었습니다. WTI 지수는 0.69% 상승하면서 배럴당 74.23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개별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1.14% 하락하면서 242.21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6.22%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CES 기조 연설 기대감과 폭스콘의 호실적으로 올랐던 엔비디아의 주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개장 초반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시가총액 1위에 재등극했다가 다시금 2위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하는 모습이죠. 1.28% 하락하면서 42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 역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2.42% 크게 하락하면서 222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아마존은 멕시코의 저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로 인해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테무와 같은 아시아 유통업체는 멕시코의 19% 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50 미만의 구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아마존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1.95% 하락하면서 617.89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던 메타가 제3자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정치적 콘텐츠와 이민, 성별 같은 주제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겠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소식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슬라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4.06% 하락하면서 394.36달러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원격 운전 기능과 관련해 테슬라의 260만 대 차량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역시 0.7% 하락하면서 195.49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11.65%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 시간 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보건부는 집에서 기르던 가금류로부터 조류 독감에 전염된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고령의 환자이기는 했지만 이번 사례는 인간 사망의 첫 번째 사례이므로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사람 간의 전염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 드문 케이스에 대해서도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조류 독감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몇 안 되는 제약회사 중 하나인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 백신을 개발 중이죠. 미국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60여 건 보고됐었지만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조류 독감으로 인한 인간 사망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티 이미지입니다. 24.12%, 24.12%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대표 상업용 이미지 업체인 게티 이미지, 경쟁사 셔터스톡을 인수합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미지 콘텐츠 제공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합병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두 회사가 37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발표한 직후 양사의 주식은 급등했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질 법인은 게티라는 이름을 유지합니다. 게티 이미지는 셔터스톡 주주에게 한 주당 28.85달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게티 이미지 13.67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3년 안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달러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스톡 사진 업계는 모바일 카메라 사용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와 미드저니와 달리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의 등장으로 고전하고 있죠. 과연 이번 합병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증대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2.67% 상승하면서 10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AI 반도체 칩의 황제 엔비디아가 CES에서 새로운 AI 모델과 게임 칩 등을 발표하면서 협력사들이 개장 전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전일에도 10%가량의 상승을 해주었는데 연이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게임 칩 RTX 50 시리즈 칩은 비디오 게임의 영화 같은 그래픽을 제공하는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칩의 GPU에 마이크론이 GDDR7 메모리 칩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2배의 성능을 낼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HBM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 칩 시리즈에도 마이크론의 칩이 탑재되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유효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간밤에 CES가 있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아쉽게도 일제히 좀 하락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CES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장 먼저 헤드라인부터 열고 나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의 AI 반도체 패권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역시나 CES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젠슨왕 이 엔비디아 대표가 CES 이 기조연설에서 코스모스라는 신규 플랫폼을 발표를 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자세하게 코스모스라는 게 어떤 플랫폼이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어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조금 네. 실망감. 네. 코스모스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애플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AI 회사의 약간 주도력은 없지만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애플이 그 예전에 몇 년 전부터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부터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객들의 로열티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어제 코스모스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 젠슨왕이라는 양반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울러서 어제 볼릿 포인트 한 5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그러니까 인류가 생산된 이래 생산해낸 데이터보다 향후에 몇 년 정도에 생산되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은 연산의 양, 필요 거기에 따라서
AI가 얼마나 확장될지를 암시를 해줬다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아침 새벽에 오면서 보니까 어제 CES 전수랑 기조연설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는 뭐 의견도 있습니다. 뭐 늘 시장은 프로앤콘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준 아주 획을 그은 어제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래서 AI의 진화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제가 뭐 스스로에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완전 그 영화에서나 보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자가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이미 진입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인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할 거다. 뭐 쉽게 말하면 AI 비서, 뭐 그게 로보틱스라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상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사인 준 거.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그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하우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는데. 이 AI 덕분에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도약을 할 거냐. 제가 누차 이 생산성을 작년 말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성이 최근 한 3년, 5년 내에 나홀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전 그 수출 시장의 맹주였던 독일의 생산성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생산성 지지부진 최근 하락하고 있고요. 이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사회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겠지만 이 AI가 주도하면서 나오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작년 초로 생각납니다. 1월 19일 날인가 맥킨지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맥킨지가 챗GPT 나온 바로 직후에 펴낸 보고서에서 2년 전 당시에 AI 인공지능 덕분에 매년 새롭게 창출될 부가가치의 가치를 3,442빌리언 정도 될 거다라고 추산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 수치 자체도 이미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앵커님 말씀해주신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냐면 앞으로 어제부로 저는 이 인공지능의 이제 다음 단계로의 인플렉션 포인트 다시 말하면 변곡점의 사인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챗GPT 딱 등장하고 나 지금 2년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게 뭐 상승 또는 변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2단계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1단계가 진행되면서 같이 가는 거니까 2단계라고 하면 1단계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 AI 프로그램 개발 관련한 이런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단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인공지능에 무슨 800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저는 이 다음 단계를 사인을 줬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고 보편화될수록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AI가 접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뭐 김치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에 AI가 접목될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브로드컴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잖아요.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산해내는 반도체는 엔비디아는 그 범용 반도체입니다. 사실은 이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건 주문 제작형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AI가 이제 특정한 분야에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한 획을 그은 기조연설에서의 이벤트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진 건 그러니까 제 2년 전부터 보니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불과 작년 1, 4분기 때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 이후에 2, 4분기, 3, 4분기 때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과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EPS 성장률이라든가 매출액 성장률이라든가 뭐 ROE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을 하는데 그걸 과하게 반영을 한 거죠. 과하게 반영한 만큼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이 나올 거야라고 해서 과도한 반응이었다가 그게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주가가 뭐 6%, 5% 빠지는 거. 자, 그래서 그게 기조가 꺾일까요? 제가 2년 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할 때 펀더멘털이 꺾이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될까요? 아니면 열중셔에서 다 짐 싸서 투자 해소해야 될까요? 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조 연설이 뭔가 이 AI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을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이렇게 코스모스를 발표를 하게 됐기도 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 지포스 RTX 50 시리즈까지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개장 전부터 마이크론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격이 저렴해졌다 이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RTX 이번 걸로 인해서 향후의 실적에도 크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 조금 이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이벤트 또는 이런 새로운 주가 하다못해 퀀텀 컴퓨팅까지도 지금 막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아이온큐 D-Wave 좀 다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이 적은 게 500%, 많은 게 1,800%씩 떴더라고요. 네. 1년 동안 퀀텀 컴퓨팅 관련.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이벤트나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저는 미국의 역동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펀더멘털도 세지만 새로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 새로운 테마에 따른 또 새로운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인터넷 시기 그 전부터 시스코 시스템스라든가 인텔 지금 인텔병이 걸려서 쓰러져가는 회사가 됐지만 그 이후에 인터넷을 또 주도한다거나 그 이후에 또 엔비디아 GPU 하나 만들었던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2위가 돼버리는 이런 그 이후에 브로드컴이 또 등장하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또 퀀텀 컴퓨팅 어제 또 로봇 관련한 사인도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민간의 경쟁력을 이 자생적인 어떤 이 다이나믹스가 살아있는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좀 이질적인 말씀이라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정말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CES 자체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있을 이벤트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마감 시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산타랠리가 끝나고 나서 1월에 5거래일이 이 미증시 1년을 좌우한다 혹은 또 한 달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나 오늘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만은 못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증시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연속해서 조금 아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셔서 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죠.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1950년부터 작년 말까지 산타랠리 기간이 보통 그 마지막 주 4, 5 영업 거래일과 그 다음 새해 이틀 동안을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산타랠리 기간 평균 1.3%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다른 그 외의 평균 거래일 7거래일 평균이 0.3 의미였고 2024년도 산타랠리 지금 마이너스 0.5%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연말에 쭉 빠졌다가 연초 이틀 떴다가 지금 다시 살짝 빠졌는데 자 23년도 재작년에 산타랠리 있었나요? 0.8% 0.9% 빠졌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24.73% 오르고 끝났죠.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랠리가 연중의 어떤 주가 흐름을 그건 좀 넌센스고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저희 하우스는 이 펀더멘털 데이터,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 연계해서 연초 연말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작년 연말 시장 좀 흔들렸던 거 차익 실현 그리고 포트폴리오 저희도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수천 배 큰 회사들도 연말 연초 리밸런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금융기관들 부채 비율 같은 거 좀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이거야 앞으로 계속 되겠죠. 채권 금리 상승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물가 얘기 조금 이따 할 텐데 채권 금리가 12월 27일부로 거의 전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채권 금리 10년물 금리 상승하면 시장은 안 좋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그 마지막 그 연초 이틀 반등을 한 게 빅테크가 반등을 다시 했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그 하원 의장으로 아주 손쉽게 선출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따가도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TCJA라는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서 소비를 아주 속된 표현으로 짱짱하게 만들어줬던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 몇 개가 2025년도에 일몰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몰 예정인 이 조항들을 연장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의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레드 스윕을 석권하고 있는 공화당의 실제 의사결정을 다 하는 하원의 의장이 공화당 출신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인이었고 이게 역시 올 한 해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어제죠. 트럼프가 그 보편적 관세 뭐 다 속된 표현으로 다 그냥 일조로 때려버릴 거야라는 공언을 계속 으름장을 놨다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폭스뉴스인가요? 어제 뉴스에서 그제 뉴스에서 보편적 관세 부과하지 않을 것 같고 소식통에 의하면 뭐 부분적으로 어떤 협상에 출 정도로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약간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가짜 뉴스야.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상대국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 이렇게 어떤 기울어져 있는 무역 구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상의 툴로 활용할지 않겠어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어제 빠진 거 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는데 제가 작년 연말 출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큰 악재라고 하면 물가 상승이 될 거다. 근데 어제 아예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따가 그 관련된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자세한 말씀 나누시죠. 네, 사실상 미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 오일이 아니라 미증시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트럼프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증시 안에서 가장 좀 이슈인 그 키워드 중 하나가 맞춤형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기조 자체가 뭐 친기업적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정서를 보자면 AI로 인해서 뭐 중국과 미국까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친기업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앞으로 이 미국 증시 안에서 이 AI 시장 어떻게 변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9월 12일 날 제가 그 서울경제방송 출연하면서 한 번인가 두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프를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죠. 작년 9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AI 전략회의를 합니다. AI 관련한 그 회사 회장들, 그러니까 구루라고 하죠. 월가의 구루들, 실리콘밸리 또는 월가의 구루들 6명인가 7명 초대해서 그 백악관 수석들하고 전략회의를 해요. 전략회의를 왜 했을까요? 쇼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후에 파생해서 뜬 여러 가지 줄기 중에 파생해서 뜬 게 SMR, 소형 원자료 리액터. 지금 9월 12일 날 했거든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9월 12일 날 AI 전략회의 주요 안건은 뭐였냐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어떤 무기화할 정도로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협력 체계를 가져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AI가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미국에서 등장했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여담이긴 합니다. 뭐 방송국 갔더니 무슨 뭐 중국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중국이 AI 시장에서의 글로벌리 어떤 패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차 하나 BYD가 어마어마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 말고 저는 또 거기는 이제 그 개인의 인권 초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그 뭐 모션 센서 뭐 이런 것들 CCTV로 이 정도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이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AI의 미국의 맹주를 따라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각종 언론을 살펴보자면은 미국과 중국의 AI 대결이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은 지금 미국의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친기업적인 트럼프 정권 1월 20일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예요.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확신하고 있고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의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자세한 얘기하기 이전에 트럼프가 이제 입각을 하고 되면
그 입각하자마자 어떤 정책 세트를 지금 준비해서 뭐 공개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시장에서 반기는 또는 뭐 싫어하는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정책 조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같은 시장, 뭐 어제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외로 나왔고 고용 시장도 굉장히 세게 나와서 좀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FOMC가 오히려 금리를 안 내리거나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이제 빠진 건데, 정책을 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에서의 좋은 실은 반기지 않을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시장 증시는 좀 흔들흔들 하겠죠. 자, 문제는 경기 펀더멘털이 어제만 볼까요? 뭐 그래프가 그냥 말씀 연결드리죠.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졸트 보고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일 텐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안 좋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고용시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소비 여력도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소득의 수입 여력도 높아진다는 얘기고,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지금 몇 개월인가요? 지금 거의 한 2, 3년 내에 최고치를 거의 한 1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좋다 보니까 물가가 오히려 거기에 밀려서 상승한다 이건데, 중요한 건 물가만을 볼 것이 아니고 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봐야 되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경제에 아주 안 좋은 물가 상승 요인은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마진을 줄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 송유관 맞고 하면서 유가 뜨면서 이제 그때 그런 게 버무려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모든 그 내구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션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에 좋은 의미를 갖는다는 디맨드 풀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경제가 워낙 돈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서비스 가격들이 계속 뜬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가가 좀 떴어, 시장이 좀 빠져. 그럼 그거를 연거푸 두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경기가 완전히 꺾여서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크래시가 올 거다라고 해서 열중셔해야 될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이 계속 좋은 전제가 지속이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런 잡음들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흔들한다, 저가 매수로 삼으면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똑같은 스탠스를 갖고 왔고 그래서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경제는 좋아질 것이고 증시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분 이춘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CES 2025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엔비디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CES 개막 전야 행사에서 RTX 50 GPU를 탑재한 게임 칩을 공개하고 전작에 비해 저렴한 판매 금액까지 소개했죠. 거기에 로봇,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 코스모스를 전격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엔비디아의 신기술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시총 규모가 향후 12에서 18개월간 급증하고 4조 달러를 넘어 5조 달러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개장 초반 153.66달러까지 오르면서 작년 11월 21일 수립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약 7주 만에 경신했는데요. 시총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잠시 재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장 1시간여 만에 4%대 하락세로 전환했고 시총 1위 자리도 애플에 다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신제품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6% 이상 뛰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해 협력 관계를 체결한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오로라의 주가도 38%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전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동료이자 부동산 개발 회사의 창립자인 에미레이트의 억만장자 후세인 사즈와니가 적어도 그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트럼프 자신의 말어라고 저택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사즈와니에 대해서 그들은 그 2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의 첫 단계는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시간, 인디애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즈와니는 공화당 당선이 투자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즈와니의 약속은 트럼프가 민주당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외국 기업 총수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최근 사례인데요. 12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1,0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계획이 성사된 것처럼 트럼프는 더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국채 수익률 급등과 함께 다시금 10만 달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위축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부담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며 9만 7천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코인데스크 20지수로 측정한 더 넓은 범위의 암호화폐 시장은 6%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이 발표한 12월 PMI 지수는 상승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심화 우려가 더 거세졌죠. 이런 점들은 위험 자산에 더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일 10만 2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됐고 전문가들은 올해 그 수준에서 약 2배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더 명확한 규제가 디지털 자산 가격을 뒷받침하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해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법정 다툼이 전망됩니다. 바로 해상 굴착 금지령 때문인데요. 바이든이 지난 월요일 동서해안과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의 베링해를 따라 6억 2,500만 에이커의 해양을 해상 석유 및 가스 시추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53년 외측 대륙붕 토지법 조항을 통해 금지령을 내린 건데요. 이 금지령을 석유와 천연가스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이 금지령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지난 1기 행정부 시기에도 북극과 대서양의 해역을 해상 굴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을 사용한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연방법원은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으며 금지를 뒤집으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바이든의 해상 굴착 금지령이 발표되자마자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웃기는 일이라며 나는 취임 후 즉시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원격 운전 기능과 관련된 사고 보고에 따라 260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은 9월에 출시됐는데 이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자신의 위치나 지정된 다른 장소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국 NHTSA는 테슬라 차량이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다른 주차된 차량과 같은 물체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과 관련해서 최소 4건의 충돌 사고가 보고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2023년에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휴스턴에서 테슬라의 모델 3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고였죠.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S와 X 차량,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3,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안전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장착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T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투자 과연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지 이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투자 전망부터 살펴보자면 H200의 판매량 부분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블랙웰이 추가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매출이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웰이 그동안 이 발열 문제로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됐다가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서 이로 인해서 또 매출까지 함께 올라갈 예상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말에 코어스 캐파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코어스라는 거는 여러 칩을 하나의 웨이퍼에 연결을 하게 되면서 이를 기판에 또 연결하는 기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스 캐파가 전망치를 상향하게 된다면 TSMC와 엔비디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22개월 선행 PER은 33배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로는 TSMC의 2025년 월간 코어스 캐파 전망치가 2024년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이상으로 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는 4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GB200, NVL72, NVL36 이 제품이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TSMC의 웨이퍼 주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25% 정도 늘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용 AI GPU를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에게는 조금 크게 리스크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1월 20일에 있을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과연 기조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3반기 이익률이 유의미하게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의 하락보다도 이 매출 원가가 하락했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익률이 좀 유의미하게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저가 전기차를 통해서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을 20에서 30%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저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내놓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출시가 올해 가능할지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FSD 즉 자율주행과 이 로보택시 모멘텀이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또 테슬라에게는 호재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로 살펴보자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전기차의 산업은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테슬라의 첫 번째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FSD 이제 버전이 12 정도 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엔드-투-엔드 뉴럴넷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코딩이 아니라 AI 모델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가속기를 구매를 좀 더 확대를 통해서 AI 자체의 캐파를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AI 캐파가 당연히 늘어났기 때문에 AI에 대한 훈련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리스크는 존재하는데요. 이 중국의 기업들과 전기차 가격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워낙
워낙 크게 성장을 해 있는 데다가 저렴하고 또 질 좋은 전기차들이 많다라고 시장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이 심화될 예정이고요. 샤오미와 화웨이쯤 이렇게 신규 로컬 기업들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아디와 이렇게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 신규 로컬 기업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AI 서비스죠.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챗 GPT를 이 시리에 통합을 해서 시리 자체적으로 바로 챗 GPT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을 기반으로 한 아이폰의 수요가 앞으로 점점 더 견조해질 것이다. 드디어 이제 똑똑한 스마트폰이 나왔다라는 이제 또 시장의 평가가 있었으니까 이 두 부분이 이 애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투자 전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선행 PR은 32배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으로 받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높은 이익률을 가능하게 하는 이 애플의 생태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은 18%에서 19%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판매 금액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5%로 거의 2배 이상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 리스크가 있겠죠. 이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중국향의 매출 자체는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중국향 매출이 꽤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플에서 또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TSMC입니다. AI와 스마트폰 제품에서 이 첨단 기술 적용을 점차 더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최신 공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매출 비중이 훨씬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양호한 수요에 기반해서 웨이퍼 가격 자체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실적에 함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AI 프로세서와 HPC 고성능 컴퓨팅 부문의 수요 증대로 이 매출이 더 반등세를 강하게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59%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EUV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 공정에서 우위를 좀 다져가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당연히 EUV 장비를 넣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을 했고 이 초미세 공정이 필요한 애플과 엔비디아를 또 주요 고객사까지 둘 수 있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최근에 정말 이 신흥 강자로 뜨면서 이 커스텀 반도체라는 것을 알리게 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 커스텀 AI 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AI 칩은 이 범용 AI 칩과 다르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메리트가 있고 꼭 내가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정말 큰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회계연도로 2027년 서비스 가능 시장 규모를 600억에서 900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회계연도로 봤을 때 2024년에 이 시장 규모가 150에서 200억 달러였기 때문에 600억에서 900억 달러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6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VM웨어의 매출이 증가했고 운영 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또 이익률 개선이 좀 지속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 것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의 연구 라이선스에서 구독형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을 순조롭게 좀 전환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 방식은 연구 라이선스입니다. 고객이 한번 돈을 내고 나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 새로운 방식은 구독형으로 이제 매달 또는 매년에 일정 금액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 이 부분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브로드컴은 VM웨어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전환 자체를 좀 순조롭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브로드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또 이익률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